네, 안녕하십니까.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2021년 시험을 대비한 정규 강의입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는 않았죠. 합격자 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좀 늦게 치러지다 보니까 2차 강의도 뭐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좀 빨리 발표 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합격자 발표가 나야지 뭐 어떻게 하든가 하지 안 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합격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시험의 특성상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재산보험 실무 합격자 발표 전에 올해는 좀 독특하게 됐네요.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볍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인가, 즉 재산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중심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되는 그 뼈대가 된다고 하죠. 그 뼈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고 앞으로 이 첫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업을 하실 때에도 거기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 수험생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가장 큰 명약은 합격이죠. 합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고 가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 듣고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준비한 만큼만 충실히 준비해서 답안지 준비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 노력만큼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출제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먼저 공부 방법 및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잡담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진도로 나가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먼저 공부 방법 및 시기 제가 PPT로 준비해 봤는데요. 글자가 잘 보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재산보험의 학습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습 기준은요, 여러분들 재산보험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뭐 아직 공부를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표준예약관이 있고 안보험이 있고 사망이 있고 후유장애가 있고 각종 제도성 특약이 있고 CI보험 특약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보면은 저 책도 이렇게 두껍죠. 두껍지만은 많아요. 여행자 보험도 여행보험도 있고 실손은 또 국내 실손도 있고 해외 실손도 있고, 그렇죠? 이제 유병자 보험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유병자 실손도 있어요. 노후 실손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라고 하는 과목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범주는 재산보험 내에서 이론과 실무가 나오고, 그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간병보험은요, 요즘에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팔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약관도 좀 범위가 한정적이고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미 기출될 건 다 기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간병보험을 열심히 준비한다?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은 효율성이 없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 우리가 쏙쏙 잡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범위는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을 솎아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빼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손해산서 시험에 있어서 2차 시험은 4과목이죠. 4과목. 4과목이면 재산보험만 여러분들이 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출제 범위 중에서도 좀 자주 출제되는 범위 위주로 보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학습 기준은 뭐냐? 즉 재산보험을 공부할 때 뭐 위주로 봐야 되느냐? 뭐 어느 학원 교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지 간에 관계없이 어느 학원 교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표준약관도 있고 뭐 특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담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부터 위주로 봐야 되느냐? 무조건 표준약관부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표준약관. 하다못해 실손보험도요. 표준약관에 보시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표준형과 선택형이 있고 선택형 2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직까지 실손보험 문제에서 표준약관에 있는 표준형이 대부분 나왔고 표준약관에 없는 선택형 2 이거는 우리가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별약관에 있습니다. 그 선택형 2는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됐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왜 표준약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준약관 위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표준약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은 업무 자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상단에 그 업무 자료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험상품 자료실이라고 하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안에 표준약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및 십종 표준약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출력을 해서 항상 놓고 보셔야 돼요. 왜? 표준약관에서 출제 확률 또는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특약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 특약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표준약관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개별약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보험 학습 기준은 표준약관을 위주로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면 공부 시기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11월인데요. 사실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셔야 되고 11월과 12월은 기초다지기입니다. 기초다지기. 즉 재산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책임근제 이론이든 의학이론이든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시기. 물론 1차 과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산보험은요. 처음에 표준약관 초반 부분과 보험계약법의 인보험편에 있는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재산보험과 부딪히는 부분, 접목되는 부분이 있고 약관교부 설명 의무 또한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재산보험에서 해당 부분은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계약법에서 약관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약법과 재산보험을 연동시켜 가지고 같이 기초를 다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기초가 다진다는 거는 표준약관을 계속 읽어보시고요. 이 용어가 나한테 조금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초를 다지게 되면 1월과 2월은 기초를 다졌으니까 약관을 봤을 때 그 약관의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은 되겠죠. 그럼 해석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약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3, 4월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죠. 보통 4월 말 정도에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월과 4월 정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가 모이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보험계약법은 저도 계약법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법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법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업법은 문제인식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짧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손사이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법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덜 들이셔도 되지만 어법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법에 대한 기초가 다져져 있다는 상태에서는 3, 4월에 1차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2차는 잠시 덮어줄 수밖에 없죠. 덮어둘 수밖에 없고 1차 공부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표준약관을 읽어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은 50분 공부, 10분 휴식. 10분 휴식할 때에는 TV를 보면 안 된다. 눈이 생명이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파란 하늘을 본다든가 아니면 철봉을 좀 하고 들어온다든가 해서 10분 휴식하고 다시 50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제가 겪어보고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우리 쉬는 시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표준약관을 읽어보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5월과 6월에는 약관을 암기라고 해놨습니다. 약관 암기. 그러면 되게 좀 뭔가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어려워 보이죠? 약관 암기 막막해 보이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오늘 내가 약관 처음 보는데 첫 장부터 외우려고 하면은 한참 걸려요. 근데 기초 다지고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셨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 암기할 때에는 암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기초 다지기에서 약관을 어떤 식으로 암기해야 되는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짚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따두시면 특히 앞글자 따기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앞글자 따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앞글자 따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라든가 실손 그리고 표준약관에서 앞글자 따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약관을 암기하겠다고 탁 펼쳐봤을 때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평균 정도에서 평균 약간 밑에 IQ를 갖고 있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결국 약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암기가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보다 저는 솔직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IQ가 높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보다는 암기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글자 따기 하다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뭐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반드시 통지해줘야 되는 내용이 표준약관상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혹시 UFC 좋아하십니까? UFC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최고는 주짓수라고 해가지고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레슬링 비슷하게 붙잡고 넘어뜨리고 막 굴려가지고 파운딩하고 이렇게 하는 걸 UFC에 보면 주짓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짓수가 사실은 격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격투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유도라든가 레슬링 하는 애들이 항상 반에서 주름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창원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부산에 가면은요. 부산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주짓수래, 주짓수. 그러면은 그 부산에 가면은 사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직. 사직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애. 사직에서 걔는 주짓수를 냈어요. 주짓수. 했어요. 사직에서 싸움 잘 잘하는 애. 주짓수 했어요. 사직 주스. 예. 이게 계약법,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해야 되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 직업 변경 통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변경됐을 때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 여기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 주수. 부산에 있는 사직에서 싸움 잘하는 애. 싸움 잘하는 건 주짓수니까 사직 주수. 이렇게 되면은 4가지 암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두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 강의 때는 이런 제가 썰을 풀겠죠. 이렇게 사직 주스를 얘기하기 위한 밑밥을 깔겠죠. 깔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사직 주스를 교재 위에다가 체크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쭉 정리해 나가면서 앞글자를 따면서 외워 나가면 외워야 되는 분량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하나 벌써 배웠잖아요. 사직 주스.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재산보험은 약술형이지 서술형, 논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약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하고 8월달에는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은요, 암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손으로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정말 재수없게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요, 그냥 컴퓨터 자판, 키보드로 다다다다 치면서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자판으로 몇 번 쳐보고 시험 합격하는 친구도 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입으로 외우든가 손으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으로 써서 암기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같은 문장을 외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암기 과정까지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그러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잠깐 자가용 같은 거는 놔두고, 저도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제 암기했던 내용을 버스 타고 앉아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7월부터 8월 답안 작성 또는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게 되면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짧게 확인이 되지만 그 내용을 손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00%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손이 기억하는 시간을 약 2달 정도 가지셔야 됩니다. 7월과 8월은 보통 우리가 답안지가 27줄입니다. 27줄이고 시험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답안지 용지에 27줄짜리 답을 주는 답지를 주는데 앞면만 나와 있고 뒷면은 없어요. 그걸 10바닥을 줍니다. 그럼 10바닥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답안 작성에 대한 거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쓰는 거 이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7월과 8월은 버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조각상을 깎기 위해서 석고를 꾸덕꾸덕 이렇게 뭉쳐놨어요. 뭉쳐놨다면 이제 7월과 8월 시험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려면 그때부터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멋진 조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는 과정. 근데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외웠는데, 진짜 토 나오게 외웠는데 이거를 건너뛰고 쓰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뭐라도 한 문장이라도 더 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족은 빼고 필요한 단어들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종 손해산서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신체손해서 합격을 했었고, 개인보험심사역이라든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 CKLU, IFP 등등등등 보험 관련된 자격증은 웬만한 건 다 취득을 했었습니다. 했었던 게 아니라 했는데 해보니까요, 시험이라는 게 분량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바닥 주죠. 10바닥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10바닥 쓰고 탁 손 들고 더 주세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저는 굉장히 초조하죠. 나는 반도 못 썼는데. 저 친구는 왠지 이미 합격의 나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착각이 됩니다. 그 친구들 나중에 합격자 모임 같은 데 가보시면 어딜 가도 찾기가 힘듭니다. 분량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고 저 역시도 분량을 많이 썼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안 좋았고요. 신체 손수도 마찬가지고 3종 손수도 마찬가지였고 10바닥 기준으로 분량은 제가 한 6에서 7바닥 정도 썼습니다. 과목당. 근데 점수는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7월과 8월에는 외운 거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수를 적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적을지 이제 그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약속을 해놔야 돼요. 나와의 약속이에요. 아, 윤서가 이런 후유장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차를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유장애 문제에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목차는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겠다. 뭐만 추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의 약속을 정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집중 답안 작성할 때 목차가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목차를 연습장에다가 적을 수 있어요. 연습장을 줍니다.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차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답안지에다가 옮겨 쓰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이 깔끔한 답안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목차를 잡겠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목차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공부 시기라든가 집중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죠. 학습 능률이 향상되는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이회의 마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합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저는 보통 이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었어요. 3종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신체 손사를 볼 때도 그렇고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저는 답안지를 주면은요, 모의 시험을 볼 때 시험을 한번 봅니다. 풀죠. 풀고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이 점심시간 또는 뭐 쉬는 시간이죠. 저는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밥 먹으러 안 갑니다.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간단한 빵 같은 거 하나 싸서 간 다음에 그 점심시간 때 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쭉 적었어요. 적었다 보면은 스스로 막 자책이 들어요. 이거 내가 되겠어? 집에 가야 되나? 너무 부족한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은 다음에 점심시간에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문장이 다듬어지고 짧아지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2회의 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쓰고 무조건 연달아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써보고 한 번 써보는 텀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리에서 어떤 기준이 생겨요. 이건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저렇게 적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좋은 형태의 답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적은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한 번 더 적어봐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 시험반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려요. 한번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바로 풀어보셔라. 가급적이면은. 쉬는 거는 왜 쉬는 겁니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꼭 써보셔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약관 암기 방법. 앞글자를 이용해서 강의 때 알려주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뭐 사직주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때 작성해야 되는 답안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략적으로 6에서 7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3보험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뭐 계산 산식을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론까지 쭉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 대해서 표준형을 내놓고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실손보험 표준형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의 80%를 보장하며 이 경우에 뭐 건강보험 어쩌고저쩌고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부담금 얼마, 비급여 얼마, 가로 치고 곱하기 80%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산식과 답안만 딱딱딱딱 정리되면 되고,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냥 면책에 해당함 이렇게만 적으면 되지, 면책 사유로는 뭐가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면책 사유는 뭐가 있으니 이거는 면책에 해당한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문제와 재산보험은 결이 다른 과목입니다. 왜 결이 다른지 아세요? 왜 결이 다를까요?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은 책임법리라는 게 있죠. 자배법, 민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이런 법들이 있고 법을 기준으로 약관이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재산보험은요, 책임법리라고 하는 법이 없죠. 그냥 약관만 우뚝 서 있어요.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적어주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책임근제나 자동차처럼 법리를 얘기해주고 약관 내용을 갖다 씌우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산보험은 순수하게 정말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초보자 입장에서 어려운 재산보험 후유장애.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특히 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후유장애 대단히 어려워하세요. 실무하셨던 분들 아니면 특히 대학생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후유장애 처음에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요,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가장 쉬운 과목이고 실제로도 그 후유장애 했었을 때,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렇게 제가 냈던 모의 시험보다는 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 저는
신체 부위가 후유장애는 13개 부위입니다. 13개 부위. 그리고 후유장애 파트가 기출되는 형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약술 또는 계산인데, 약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들은 약술이 잘 나와요. 근데 후유장애는 일반적인 우리 상해질병보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후유장애 파트가 있어요. 표준약관이 있는 애예요. 표준약관이 있는 파트들은 약술형이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후유장애는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13개 부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13번 신체 부위까지 차근차근 한 다음에 신체 부위별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짚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계산 문제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계산으로만 때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실수하기 좋은 파트가 후유장입니다. 후유장이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고, 계산 문제부터 급하게 잡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자, 공부도 요령 있게 해라. 그래서 출제 비율을 살피면서 공부하자. 근거는 이어서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우리 근거 이어서 볼게요. 자, 2020년 기출문제 약술 문제의 출제 비율입니다. 출제 비율이에요. 보시면 2020년에는요 약술형이 총 45점이 나왔어요. 와우. 삼보험이 100점 만점인데 약술이 45점 나왔습니다. 대략 한 45% 차지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약술이 이 중에서 특약에 대한 약술도 있고 표준약관에서 나오는 약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표준약관에서 약술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기출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총 45점 기준에서 장애가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장애에 대해서 약술하는 문제가 10점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결국 계산이 15점이고 약술이 10점이에요. 우리 후유장애는 표준약관이 있다고 했죠? 그럼 표준약관에 있는 파트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다면 일단 10점을 확보했습니다. 사망 15점 계산 문제였고요. 실손 25점 계산 문제였어요. 그 다음 약술 35점이 나왔어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45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약술 35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것도 표준약관에서 나왔습니다. 표준약관에서. 자, 어마무시했죠? 2020년에 표준약관 파트에서 기출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술 형태로 기출이 됐다는 거. 이거 정말 어마무시했죠? 네. 먼저 문제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모두 기술하시오. 이거는 표준약관에 나오는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를 적어라라는 문제였어요.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의시험 1강에서 11번 문제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올해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쓰시오. 같은 내용이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모두 기술하시오. 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만 준비했다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쓰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 이번에 약술하시오 자체가 2번째 나왔습니다. 2번째. 과거에도 기출이 됐었고 올해 똑같이 기출이 됐어요. 똑같이. 그럼 무슨 소리죠? 표준약관 내에서 한 번 약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낸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약관을 공부할 때 이런 기출 문제의 형태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죠. 아,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적어도 표준약관에서만큼은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다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약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산에서 또는 사례에서도 이런 걸 모르면 사례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표준약관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2번째 문제 볼게요. 자,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항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2가지 경우를 기술하시오가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제가 모의시험 2회차 1-3번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관교부 설명 의무상 자필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전화를 이용해 체결하는 경우 자필 설명 생략, 자필 설명 생략, 전화를 이용해서 체결할 경우 냈죠. 똑같은 문제죠. 요거는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 설명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계피수, 계피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피수, 계피, 계상. 그래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라든가 계피가 똑같고 그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경우,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요건을 펼쳐놓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피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계피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경우, 계피수, 계피계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였죠. 암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예정일을 정해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을 경과하여 지급 예정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이게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암기하실 때 소분수 외책삼. 네. 소송, 분쟁 조정, 수사기관의 의뢰,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에게 그 의견을 듣기로 한 경우 이 6가지가 있어요. 소분수 외책삼. 처음에는 이거 뭔가 쉽죠. 근데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소분수 외책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로 보통 저희 수업 들었던 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면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저와 같이 앞글자를 따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추억일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의시험 2회차 5번에서 이번에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표준약관에서 정한 6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사유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아마 준비하셨다면 쓰셨을 것 같은데 소분수 외책삼을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뭐죠 지금? 표준약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술령 45점 중에서요. 지금 뭐 특약, 엄한데 이게 아니라 지금 표준약관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될 파트는 표준약관이다. 단원코 표준약관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기출됐던 문제가 소멸시효 조항에 규정된 내용이었는데요. 소멸시효 조항에 규정된 청구권 6가지와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기술하시오. 이거 역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파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써라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시험 2강 제가 24번에다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가로놓기를 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만기 해지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및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해서 6가지 적으라고 하면 요거를 2개 떼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만기 환급금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6가지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 이거 제가 냈었는데 역시 나왔었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게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에 규정된 계약 취소의 사유와 제척기간을 기술하시오. 제가 문제풀이 1강에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상 뚜렷한 사기 예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쓰시오. 이거는 대약 위변 암해. 그래서 대리진단 또는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진단 절차를 통과한다든가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암 또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같이 대약 위변 암해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뚜렷한 사기 예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쓰시오를 문제풀이 1강 20번에 냈었고 똑같이 문제가 썼었죠.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뭐 보세요. 이번 2020년도 약술형 문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내는 어떤 범주는 표준약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표준약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저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표준약관 위주로 꼭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 10년치에 대한 그 기출 내용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실 때 특히 뭐 제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면서 특히 요즘에 인강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손으로 쓰는 걸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사기에 의한 기각 취소에서는 대약, 위변, 암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 글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대약, 위변, 암에. 이러면 같이 여러분들 모니터를 통해서 대약, 위변, 암에 따라해 보시고, 대는 대리진단, 약은 뭘까? 약물 복용. 그다음에 위는 진단서 위조 및 변조. 위조 및 변조니까 위변. 그다음에 암에는 암 또는 에이즈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따고 전체 내용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암기가 좀 빨라져요. 습득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암기하겠다고 딱 펼쳐봤을 때 암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험 기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약술이 총 35점 나왔었어요. 35점 나왔는데 이 중에서 암이라든가 실손 계산 문제, 상속 계산 문제 나왔었고, 약술이 45점 나왔었어요. 자, 45점 나왔는데 제가 35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표준약관에서 나온 약술의 비중이 35점입니다. 그 다음에 약술 45는 뭐냐면, 2010년도 총 3보험 내에서 약술량이 총 45점 나왔는데, 그 중에 표준약관에서만 나온 비중이 35%가 아니라 35점이 나왔었어요. 대부분 표준약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약술에 대해서. 근데 보시죠 한번. 자, 계약자 알림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 써거라. 아까 방금 봤었던 2020년도에 나왔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와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10년 만에. 뭐다? 표준약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적어도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라면 과거에 나왔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어도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었고, 후유장애 분류표상 다리관절 기능장애, 이것도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죠. 2011년에 나왔던 거는요, 총 25점이 나왔었는데요, 총 약술이 50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표준약관에서만 2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약술에서 약 50%가 나왔죠. 나머지는 특약에서 나왔어요. 그럼 50점 중에서 자, 25점은 분명히 표준약관 나오고 나머지 25점은 특약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어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범위가 정해져 있는 표준약관에 집중해서 25점을 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약은 워낙 많으니까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표준약관에 집중해야 된다. 나머지 특약은요, CI 보험이랑 선지급 특약 서비스, 선지급 서비스 특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5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표준약관만 25점이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중대사유나 해지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 권리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규정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근데 2012년 보시면 이때는 10점, 비중이 작았죠? 작았지만은 이 중에서 약술이 20점 나왔었어요. 20점 중에서 표준약관에서 나온 게 10점. 적어도 약술 문제 중에서 표준약관이 최소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은 8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질병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국표준질병사진분류상 7개의 질환군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협피선 비비직이라고 제가 7가지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표준약관, 그 실손보험 할 때 그걸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협피선 비비직이라고 하는 7가지 질병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2012년에 기출이 됐네?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라는 거죠. 왜? 표준약관에서는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구나.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013년도에 12점 나왔었어요. 약술이.
근데 CI에서 약술이 6점을 차지했었고요. 변호사 비용 특약에서 특약 약술 5점이 나왔었고 지연이자 15에서 약술이 1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준약관은 이 12였어요. 12. 지연이자 관련된 거. 이 변호사 비용도 특약이죠. CI 보험도 특약이죠. 그러니까 표준약관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총 12점 차지했다는 거. 역시 약술이 6, 5, 11에다가 12 해가지고 30, 11에다가 12 하면은 역시 23점인가요? 23점. 23점 중에 12점이면 역시 50%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염두해 주실 건 지급기일이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예정일을 정해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쓰시오. 소분수 외책상. 이거 뭐죠? 아까 2020년도 기출문제에 나온 소분수 외책상이랑 똑같죠? 또 나왔죠? 표준약관에서 한번 기출됐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표준약관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제끼면 안 된다. 봐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 보시면 30점이었습니다. 30점 약술형이. 근데 총 약술이 40점 중이었는데 40점 중에서 표준약관만 30점이 나왔었어요. 30점이. 네. 그래서 재산보험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이라든가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총 40점 중에서 표준약관에서 30점 나왔다는 것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5점, 표준약관에서 약술이 25점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장애에서 10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약술이 그 외에 15점 나와가지고 그냥 표준약관에서만 표준약관에서만 25점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아까 대학 위반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또 나왔죠. 2020년 나왔다고 또 나왔어요. 2015년 나오고 2020년 나오고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약관조항. 이거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지원금 경우에도 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약관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죠? 그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해지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모두 몰아서 정리해 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표준약관의 내용을 쭉 훑어가지고 그 중에서 해지연금을 지급하는 해당 조항을 모두 솎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표준약관을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표준약관을. 그래서 표준약관이 중요하다. 2016년 27점 나왔습니다. 표준약관에서 27점 나왔고요. 약술은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 테니까 빠른 속도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2017년도는 2017년도는 스킵했고요. 2018년도는 35점 나왔어요. 2019년도 28점 나왔어요. 자, 우리 100점 기준으로 봐도요. 최소한 25%에서 35% 정도가 표준약관 중에서도 약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아니요. 표준약관에서 개선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개선 문제 대부분이죠. 후유장애, 실손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60에서 70%가 넘어가는 겁니다. 표준약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외에 암보험이라고 하는 특약 부분들, 개별약관 특약들에서 간헐적으로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준약관에 집중하셔야 된다. 근데 이 시험이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예요. 근데 실무자들은 생명보험회사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질병상해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무시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을 주로 내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CI보험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CI보험은 대략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약관을 쭉 준비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CI보험이라든가 특약들이 기출되는 빈도가 있어요. 2, 3년에 한 번. 상속은 3, 4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빈도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 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높겠구나. 그럼 CI보험이 나올 차례가 됐으니 CI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더 암기를 해둬야 되겠다. 표준약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패턴을 봐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보험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 및 시기 중에서도요. 후유장애 계산 문제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후유장애 문제가 나오면 목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차가 중요한데, 자, 목차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 산정, 지급률 계산, 보험금 산정. 이게 기본적인 후유장애 계산 문제의 목차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대부분 후유장애 계산 문제 나올 때는요,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서 특약, 무슨 뭐 교통상해 특약이 있다, 일반상해 특약 가입돼 있다, 대중교통 특약이 가입돼 있다, 이런 식의 특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드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급정거하면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후유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돼서 A보험사의 책임액에 대해서 계산하시오. 가로 열고 계산 근거를 명시할 것.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죠. 이거는 계속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그리고 밑에는 장애를 어떤 장애를 입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 지급률 예시를 주는 형태가 있고 장애 지급률 예시도 안 주는 형태가 있어요. 문제가 나올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아예 그냥 내주는 거예요. 각도만 적어놓고 이 중에서 약관상 지급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 잡아내야 되는 거.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첫 번째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굴렀으면 교통상해 특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서 봤을 때 일반상해 특약, 교통상해 특약 1억이다. 그러면 일반상해 특약 1억, 교통상해 특약 1억, 총 2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동사고는 급격하고 유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가 발생했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는 교통상해 특약에 해당되므로 일반상해 1억, 교통상해 1억을 합산한 2억을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한다. 산정됐죠. 지급률 계산. 뭐 팔다리 합쳐가지고 지급률에 쭉 계산해 주는 거예요. 팔이장애 이래저래해서 몇 프로. 2번 다리장애 이래저래 몇 프로. 3번 척추이장애 이래저래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장애를 4번 소개 합계 40%. 지급률 40% 나왔다. 2억 나왔다. 그럼 보험금 산정은 2억에다 40%니까 8천만 원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이 개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보험금 산정에다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을 다른 목차로 빼는 거죠.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 뭐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이 있었으면은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변경 전 요율이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놓고 뭐 0.05, 0.01이었다. 여기다 곱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목차가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목차를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계산 문제 나오면은 나와 약속해야 된다고. 목차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내가 나와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나오면 그냥 쑥 쓰는 거예요. 목차 정해놨. 목차는 무조건 정해놨으니까. 근데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가 두 군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실손은 입원 의료비 또는 통원 의료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두 군데 나올 때 경우에는 1. A사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2. B사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실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사의 책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사와 B사 합계해서 총 얼마가 지급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차라리 입원 의료비 산정 A사, B사, 통원 의료비 산정 A사, B사. 같은 내용에 대한 목차라도 이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답안 분량이 이게 훨씬 컴팩트하면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A사 2번 통원 줬고 B사 할 때 2번 할 때 또 면책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건드려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면책서에는 간략히 적어라. 해당되는 것만. 그 다음에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과 해외 실손 특약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하고 해외 실손 특약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이 있어요. 자, 해외 실손보험도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있는데 그 외에 그 표준약관을 갖고 와서 보험회사에서 개별약관으로 바꿔서 쓰고 있죠. 근데 반드시 표준약관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약관과 표준약관에서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해외 실손보험을 내놓고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풀이 이렇게 해놓으면요, 개별약관과 표준약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답안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해외 실손보험에서 임플란트는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서 기준이 상이에요. 자, 표준약관에서는요, 임플란트 보상 안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개별약관에서는 임플란트 보상 안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해외 실손에서. 그럼 당연히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풀어라고 해놓고 임플란트가 띡하니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표준약관 기준과 개별약관 기준의 답안이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첫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두 번째, 왜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기출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 문제는 어떻게 목차를 잡고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암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